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화웨이 스마트폰을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신제품에도 네. 성공을 했고요. 네. 또 아이폰 일부 수요를 이 화웨이 폰 그리고 중국의 폰들이 대체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도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그럼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한국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이슈긴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IPS 전략부의 전세원입니다. 국내 시장이 4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해 시장에서도 주목을 했고, 또 내년 시장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포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전략부의 노동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국내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노동길입니다. 사실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제목이 달라진 한국 역할, 다시 쓰는 투자 전략. 이 의미심장한 리포트 내용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바로 공급망 재편이었잖아요. 이 점이 올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년엔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4분기 들어서 시장의 수익률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측면들이 강합니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크겠죠. 아무래도 시장금리 속등세도 원인이었을 거고, 아니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나 유가 공급치 요인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한국 기업들의 마진을 결정할 거다, 약화시킬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코스피의 레벨 다운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보면 결국에 주식을 투자한 행위 자체는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이익들이 과거에는 매크로 변수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글로벌의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싸움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이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했었고 중국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대응을 했었죠. 예컨대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 존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들이 일부 기업들을 자기네 밸류체인에 장착하려는 모습들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보조금이란 얘기가 사실은 예전에는 신흥국들의 좀 전유물이었죠. 그렇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이런 신성장하는 신흥국들이 일정한 보조금을 산업에 주면서 체력을 좀 키우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아니면 배터리와 같은 이런 제조 설비들을 자기네 국가에 위치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보조금들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되게 크게 벌어졌어요. 올해 신흥국 주식시장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흥국 시장이 사실은 뭐 달러 영향도 있고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세들을 봤을 때 보조금에 대한 지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 3년만 지나면 사실은 전기차 밸류체인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서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장기 전망을 좀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조금은 신흥국의 이제 어떤 네. 전유물 같은 부분이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투자에 나서면서 내가 다 먹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신흥국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력들이 커 보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상황들이 워낙 좀 엄중해 있는 상황들이고 과거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쉽지는 않은 구간들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국면 이후에 부채 같은 것들이 기업과 가계에서 정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부의 곳간이 얼마나 그득 차 있는지가 되게 핵심 사항이 될 건데요. 아무래도 신흥국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지급 여력이 좀 높지 않다라는 점들을 같이 고려해보면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도 조금 나눠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있었던 제조 중심의 신흥국들은 전기차나 반도체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을 장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저부가 가치 산업들 위주로 해야 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안에서도 뭐 자원부국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는 전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별로 들어가 보자면 네. 아무래도 중국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화웨이 스마트폰을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신제품에도 네. 성공을 했고요. 네. 또 아이폰 일부 수요를 이 화웨이 폰 그리고 중국의 폰들이 대체하고 있다. 네, 이런 네. 기사도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그럼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한국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이슈긴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그 원인은 사실은 기술 경쟁력보다는 경제적 해자가 막대한 캐펙스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정말 많이 가져가야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 50% 거의 가까운 부분들 시설 투자를 통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사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지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체력을 놓고 봤을 때 이 장기적인 적자를 감내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 관점에서도 투자하는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최근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라든지 아니면 일부 반도체 생산을 자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감들은 쉽게 머릿속에서 떨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좀 뜯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 글로벌 지위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이 분업화가 고도화된 것 같아요. 생산은 한국에서 좀 담당을 하고 소재는 일본에서 그리고 장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국제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수입은 한국과 대만과 같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로는 좀 찾아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경쟁력들이 일부 따라오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후발주자의 경쟁력이 좀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번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양상이 거의 상수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구간에서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견제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네. 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미국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 또 중국을 계속 따돌리려고 노력을 네.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그 투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하겠다는 거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도를 줄이겠다. 디리스킹으로 가면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하고 최소 직접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동맹국들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되게 강합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 초당적인 합의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나 중국을 때렸던 것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 들이 시작이 됐던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도들은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2024년도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움직임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미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의 점유율들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20%대 초중반까지도 중국의 점유율들이 있었는데 이게 1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이걸 대체한 국가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미국의 주변국들도 있지만 대만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의 미국 수입 시장의 점유율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올해 시장의 특징들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 미국 블록의 주식 시장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 시장, 인도나 일본 시장이 되게 좋았고요. 중국이나 아세안 쪽 주식 시장의 흐름들은 썩 좋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도에도 구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좀 여기서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압살하거나 아니면 자본집약적이거나 노동집약적 산업들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가 하방 사이클을 갔다가 바닥 정도를 찍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구도가 2023년인 올해와 내년도가 크게 바뀌는 구도는 아마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가 아주 이제 밀접한 네. 관련이 있다는 거는 네. 당연히 사실이고, 네. 근데 옛날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안미 경중이라는 말도 네. 있듯이 네. 중국과의 경제도 저희가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네. 관계성이. 네. 여기서 또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여전히 중국이 수출 국가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이 그동안 부진했었던 것들, 그리고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적인 파이가 크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중국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좋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미국향 수출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미국향 수출 증가율이 워낙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도 사실은 대체 국가들을 찾아야 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또한 내재적으로는 부동산 관련돼서 여전히 반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좀 강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특히나 이 경기 민감주들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수출이 중국으로 잘 가지 못했던 측면들도 굉장히 강한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던 측면들이 강하고요. 앞으로 움직임들이 여기서 좀 더 나빠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의 실마리를 모색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 저희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지는 근거들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더 나빠지지 않고 있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국의 수출인데요. 미국향 수출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유럽 쪽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 수출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들의 재화 수요가 바닥을 통과하다 보니까 재화 수출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워낙 재고에 대해서 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을 워낙 위축을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은 재고가 거의 다 감소를 해 있는 상황들이죠. 레벨 자체가 낮지는 않습니다만 재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빠졌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들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어쩌면 리스타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이 구간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할 수 있는 수출 품목들이 내년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4분기, 2023년도 4분기부터 아마 플러스 수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이런 관점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한 경기 민감주들이나 중국 쪽의 익스포저가 컸던 국가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닥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계 각국의 투자 흐름이나 이해관계는 계속해서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네. 좀 쉽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략 자산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략 자산을 아예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국화라든지 아니면 동맹국들을 규합시키고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히토류, 헬스케어, 반도체, 배터리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히토류, 광물 자원이 거의 없는 그쵸. 국가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입 우위의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가져가셔도 괜찮다. 그게 반도체와 네, 배터리. 맞습니다. 관련돼서 부침은 최근에 겪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우상향하는 사이클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은 대형주에 좀 가려져서 그동안의 성과가 좀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부장 관련된 국산화 수요도 강할 것 같고 특히나 AI 투자를 통해서 후공정 패키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고요. 반도체에 관련돼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전공정까지도 온기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워낙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대안이 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섹터형 ETF들 뿐만 아니라 액티브한 ETF들도 개발이 돼서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 상품 개발이 완료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관련된 투자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내년도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호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달라진 한국 역할, 다시 쓰는 투자 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보시면 쭉 종목들이랑 ETF까지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노동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